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패러다임 시프팅 코리안 잉글리시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주제 강연을 했고요. 그 강연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어제 그거를 놓치신 분들은 제가 10월 18일 일요일에 1시 반부터 잠실 그 홈플러스 점에서 또 같은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어제와 오늘은 이제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강연을 하게 될 텐데, 자,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영어, 자, 공교육과 사교육 서로에게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는 자, 부산 부일 외국어 고등학교의 영어 교사이시자 또 국제 교류부장이신 우리 박민영 선생님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박수로 부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두 사람이 공동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 계속 이 덩치 큰 남자를 둘이서 서서 계속 하게 되면 좀 위압감이 있을까봐, 자, 우리 앉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편하게 앉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다양한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연휴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이렇게 가족끼리 놀러 가지 않으시고 이런 영어 교육 박람회, 물론 이제 이 코엑스에서 오늘 박람회가 영어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바로 옆에 장난감도 있고 밑에서는 또 키아프도 있어서 아주 이 여러 가지 관람거리들이 참 넘치는, 자,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 시간에 이렇게 영어 교육에 대한 열정과 또 본인 자신의 영어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또 제목이 좀 거창한 듯 하지만 저희가 진솔하게 이렇게 영어 교육의 민낯에 대해서 낱낱이 저는 사교육에서 최첨단에서 27년간을 강의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옆에 계신 선생님이 이제 외고에 재직해 오신 선생님으로서 저희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함께 넘나드는 그런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문제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영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순수하게 우리가 언어로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는데, 순수하게 언어로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상황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게 불가능해지죠. 네, 그리고 당장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또 내신에 대한 문제, 또 이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해보고자 하는 학생들은 또 다른 길을 가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냥 하나의 학과목으로서만 존재를 하고, 더군다나 이제 영어가 점점 쉬워지는 데다가, 자, 그걸 넘어서서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는 2018학년도부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과 억측들이 좀 있는 상태라, 자, 그것에 대해서도 좀 속 시원히 해결을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가 교육과 관련된 2010년 이후에 최근까지 이어진 그런 조변석계하는 교육과 관련된 담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범위를 점점 좁혀서 영어에 대한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조변석계하고 복잡다단한 입시 제도에 대해서, 자, 그럼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그 196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뭐냐면 전국 단위의 대학 입시를 위한 그런 시험이 1969년에 시작이 됐고, 이제 대학 입학 제도도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졌는데, 자,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크고 작은 변화가 한 50차례 정도 있어 왔습니다. 그럼 이제 1969년도에 국가 주도의 입시가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50차례에 걸쳐서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는 단 한 해도 뭐 이렇게 안정된 그런 입시 제도가 가지 못하고 계속 바뀌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또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이슈가 첫 번째가 현재 중학교 1학년인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문이과의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단에서 거기에 대해서 심층 토론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2018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영어 절대평가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세분화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슈가 될 만한 것이 뭐냐면
몇 년 전의 일이었지만 이제 외고하고 또 특목고 이런 입시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 폐지가 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자, 그 외고에 재직하고 계신 영어 선생님 입장에서 왜 특목고 입시가 폐지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고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중학교 전 과목 내신과 그리고 국영수 입학 시험을 봐서 학생들을 선발했고, 금년에는 영어 내신, 2, 3학년의 영어 내신과 면접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이과 개설이 금지가 되었고요. 이것은 이제 외고가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처고, 이제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 효과라는 면에서는 외고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정책이지만, 그러나 명분과 원론적으로는 또 바람직한 면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재 그 재직하고 계신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죠? 네, 지금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특목고 입시 정책이 폐지되기 이전에 특목고 입시가 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재직을 해오시는데, 과연 특목고 입시에서 영어 시험을 치르던 때의 입학생들의 전반적인 영어뿐만 아니라 학력 수준과 지금 특목고 입시가 폐지된 상황에서의 학생들의 어떤 그 학력 저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장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네, 예전에는 국영수를 같이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왔었고요. 지금은 좀 영어 쪽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이제 학생들의 학력이 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좋은 학생을 뽑아서 잘 진학시킨다. 이것보다는 학교나 교사의 바람직한 입장은 어떻게 가르쳐서 이 아이들을 발전시키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이제 학부모님들을 이제 면면을 뵙자면 외고나 특목고에 진학을 시키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대한민국의 수많은 외고 또 특목고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외고에 재직하고 계신 그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이 일반고에 진학을 하는 것과 외고 등 특목고에 진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이 자리에 외고에서 국제교육부장을 맡고 있긴 합니다만, 외고의 영어교사 입장에서 왔다기보다는 그냥 고등학교 영어교사로서 왔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학생에게 외고가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어떤 성향이나 또는 적성, 특기 이런 것이 그 학교의 색깔과 잘 부합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야 될 텐데, 어학에 관심이 많고 또 학교의 다채로운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의미 있는 체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다면은 외고에 가는 게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아시다시피 이제 학생들의 좀 내신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게 압박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쟁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자존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라면은 또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제가 수년 전부터 해서 전국의 그 고등학교들 이제 초청 강연을 가보면 일반고에 갈 때면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서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학교가 예전에는 진학률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특목고나 자사고나 특성화고로 우수한 아이들을 빼앗기고 나서 말하자면 1차적으로 필터링된 아이들이 일반고로 오다 보니까 이게 진학 실적도 점점 떨어지고 지도도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결국 한 번 걸러진 아이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찌끄러기들만 모아놔서 우리 지도하는데 너무 힘들다. 저는 그렇게 들려서 듣다 못해갖고 제가 어느 지방 이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는 제가 약간 버럭했습니다. 그게 우수한 아이를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다소 아직까지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이더라도 그런 학생들을 잘 지도해서 더 잘되게 만드는 것이 공교육으로서 학교의 사명이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그냥 듣기 좋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일단 한번 이제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외고에 에서도 입학생들이 한 번은 이제 그래도 이제 한번 걸러져서 오게 되는 학생들인데 이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고의 교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로 학생들이 어떻게 좀 더 지도하기에 더 수월하거나 편하신지. 양면성이 있죠. 일단 수업하는 데 있어서는 용이한 면도 있지만 반대로 어느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진학이라든지 성적의 관점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인간 존재로서 내 아이가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길 바라고 학창 시절이 의미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외고와 같은 특목고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그러한 기대 심리가 마찬가지로 높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부단하게 애를 쓰고 있고 그런데 사실 지금의 대학 입시가 특목고나 외고에 훨씬 유리한 전형이라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해가 있는 게 일반계 고등학교에 이제 제 선후배 동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잘못된 통념이 학생부 종합 전형과 같은 그런 수시의 중심 전형이 외고에 유리하다, 특목고에 유리하다, 자사고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이제 특목고이기 때문에 유리한 게 아니고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많이 개발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지도한다면은 또 내신에 있어서 일반계 고등학교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이나 학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 나가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일반계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시다면 제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 외고, 자사고 이런 학교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열패감을 가지지 않고 학생들을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외고 입시에 대한 폐지에 대한 그 주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번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국가 영어 능력 시험이라는 게 이제 그 이전부터 입안돼서 만들어져 왔었는데 사실 이제 지난 이명박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사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이제 상당히 그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에서 이른바 CLT에 대단한 강조를 두면서 우리 특히 2009년도에 교과 과정에 대한 개편도 있었고 이제 그때 영어를 그냥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이른바 EIL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사실 니트라는 시험도 도입이 돼서 그 이전까지 없었던 또 리스닝이나 스피킹이나 라이팅에 대한 것까지 이 시험에 넣는 또한 이 니트라는 시험이 수능 영어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상당히 이제 그 처음 시행 첫 해나 그 이후에 걸리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대단히 좀 이제 패닉 상태가 됐었고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또 일선 학교에서는 이제 그것에 따라서 영어를 수업한다는 이른바 Teaching English in English에서 TEE라는 수업도 아주 졸속으로 도입됐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실제 공교육 현장에서 니트라는 시험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될 만큼의 이 내실 있는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하는 판단 하에서 결국은 백지화 시켰는데 자 그럼 니트 시험에 대해서 도입을 했다가 폐지를 한 것에 대해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니트에 투입된 예산이 직접적인 예산만 426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신만만하게 교육부가 밀어붙였고 여기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평가원의 인력이 그쪽에 너무나 많은 연구 인력들이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었고 또 공교육의 교사들은 그 연수를 받고 학교에 그 니트 시험을 위한 멀티미디어실 구축하느라고 또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고 시간을 바쳤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주제로 대담을 나눌 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 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러한 정책들의 실패는 교육부나 평가원이 주체적인 교육 기구로서 존재한다기보다는 이제 위에서 던져지는 과제들을 수행하는 용역 서비스 센터처럼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빚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1년부터 2년 반 동안 서울시 교육청의 외국어 교육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사교육 인사로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들어가서 활동을 할 때 회의에 들어가면 주로 논의됐던 것이 이런 Teaching English and English의 실효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거기 이 정책 자문위원들 보면 저만 사교육에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거기는 이제 서울대 사대 영어교육과 또 뭐 서울시립대 영어교육과 아무래도 서울시 교육청 소속이니까요. 또 서울교대 영어교육과 뭐 이런 분들 또 초중고등학교 또 영어교사 출신 교감, 교장 또 현직 선생님들은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교육 종사자로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니트의 도입은 분명히 사교육을 오히려 부채질할 뿐이고 그리고 TEE를 수업한다는 것은 사실상 선생님이 완벽에 가까운 정도의 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바이링구얼이 보장이 되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영어 교사들 가운데 그게 되는 분들은 그냥 정확하게 추산은 안 해봤지만 10%를 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영어 교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업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 간의 정말 meaningful interaction, 유의미한 이러한 상호작용이 없으면 영어로 수업을 한다는 건 서로에게 이건 고역이다. 그래서 이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고 그리고 니트를 수능영어로 대체한다는 것은 아마 또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아주 목에 힘주어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니트라는 명칭처럼 깔끔하게 역사의 뒷전으로 사라져버렸는데 방금도 우리 박미영 쌤이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그 전반적인 교육 정책도 그렇지만 영어 같은 경우도 사실 2008년 정권 인수위에서 그 지금 모 여대의 이제 총장님이셨던 이모 교수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오렌지가 아니라 오렌지 이런 걸 내세우면서 10년 내에 학교 교육만으로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영어를 듣고 쓰고 읽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겠다 했는데 그건 정말 무식한 얘기였죠. 그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사들의 역량이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상황도 있지만 우리는 학교 교실을 벗어나서는 절대 영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아무리 영어 수업 시수가 많아봐야 800시간을 넘지 못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 정규육도 시작해서 고상 끝날 때까지 그런 걸로는 힘든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담론들은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비단 영어만의 문제는 아닌데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보고자 해서 또 이제 만점자 1% 정책이 실시됐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3년만 딱 하고 그냥 폐기 처분이 되버린 상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만점자 1% 정책 기간 중에 있었던 2012학년도 수능에서 언어 영역 만점자가 0.28%였고 수리 가형이 0.31%였고 외국어가 2.67%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따지기 전에 그 목표한 난이도로 출제할 능력조차 없다라는 게 이게 좀 비현실적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앞서 언급되었던 그리고 조금 더 언급할 그 여러 가지 교육 정책에 그 생기고 없어지고 한 이런 것들이 여러 정책이 시도되었다가 실패된 것 같지만 그것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 정책들의 공통된 이면의 프레임이 뭐냐면 사교육비 줄이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그 한간의 화제였었는데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분투하는 것보다는 프레임 자체를 바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사교육비 줄이기가 교육의 가장 첫째가는 원칙이 되게 되면은 이 어학적 역량의 개발이라는 외국어 교과 본연의 목적이 훼손이 되고 두 번째는 그 프레임 속에서는 정작 사교육비도 잡을 수 없다는
그 모순을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교육부가 물론 이 사교육비가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학부모님들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개선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서 이제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는 것처럼 사교육비 잡기라는 프레임 속에서 교육 정책을 만들어내면은 이러한 악순환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개혁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교육부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이 여과 없이 쏟아내는 그런 말들의 그런 향연들 속에서 또 밑에 있는 직원들과 또 상하 기관들은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의견 개진한 없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만 하는 거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이런 것이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2010년 이후에 또 나왔었던 게 뭐냐면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미명하에 선택형 수능, 물론 이제 선택형 수능이 국어하고 이제 수학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 1년 만에 이제 없어졌죠. 2014학년도만 A형과 B형으로 나눠져 있었고 2015학년도 작년도부터 그냥 또 합쳐버렸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러한 그 선택형 수능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교육 담당 기자들이 이제 전화로 인터뷰 요청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1년 가기 힘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논거는 뭐냐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누구는 A형이 필요할 거고 누구는 B형이 필요할 거고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좀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그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패가 예정됐던 거였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말 영어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EBS 연계 정책에 대한 것인데 사실 수학만 하더라도 EBS 연계가 된다고 해도 그건 뭐 우리가 숫자만 바꿔도 수학은 전혀 다른 문제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별 문제될 거 없고 또 국어 같은 경우는 연계가 된다 해도 이것이 이제 직접 연계가 아니라 이제 소재 연계고 그 EBS 교재에서 다뤄졌었던 소재나 키워드가 실제 수능 지문에 가서는 흔적조차 남지 않고 상당히 바뀌기 때문에 사실 국어에서까지는 또 역시 문제가 없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이제 영어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 그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고서 업무에 대한 파악도 안 된 상태였을 텐데 1월에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EBS 연계 교재의 그 지문 암기, 더 나아가서는 그냥 아예 영어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 해석집을 가지고 내용을 암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겠다 해서 사실은 금년 2016학년도 영어 시험에 있어서 연계를 하기는 하되 대입학 유형과 내용 유치 유형에 대해서는 소재 연계를 간접 연계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유형에 대해서 이제 직접 연계를 하는 이러한 이제 또 역시 졸속의 미봉책을 내놓고 있는데 자, 현장에서 지도를 하시기에 일단 EBS 70% 연계가 외고인데요. 학교에서 영어 강의를 수업을 진행하신 데 있어서 어떠한 파행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영어 교사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과연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자, 그걸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사교육비 경감의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수능 영어라는 항목에 한정해서 본다면 사교육비 감소를 어느 정도 가져왔겠죠. 근데 문제는 학벌 사회라든지 대학 서열화의 문화가 한국에 존속하는 상황에서 한쪽에 그 어떤 전형의 변별력을 줄이게 되면 다른 쪽으로 풍선 효과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비의 총량을 따지게 된다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학교의 수업이나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조차 내신 시험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싫어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워서 싫다가 아니고 이건 문제가 쪼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에 대해서 학생들이 때로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게 뭐 제가 학교 교사로서 누워서 침 뱉기 하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일부 영어 선생님들이 가령 빈칸 추론 문제 낸 것을 보면은 아무데나 그냥 빈칸 두고 이거 통으로 암기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논리적인 추론 근거에 의해서 추론하라는 얘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죠. 그건 이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그런 좋지 못한 경향이 나타나는 면이 있는데, 이 EBS 연계 출제가 되면서 수능 시험이 한동안은 정말 뭐 저희 학교에 그 미국 그 영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미국 뉴욕에서 미국인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다가 온 원어민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캐나다 학생들을 원어민 학생을 가르치던, 그러다가 저희 학교에 온 캐나다인 원어민 교사가 문제를 맞추지 못하는 문제들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한국인 영어 교사들은 그 문제를 잘 풀어내긴 합니다. 그리고 한국 고등학생들 중에도 영어 잘한다는 학생들은 잘 풀어내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명칭을 우리가 한자로 풀이를 해보자면, 대학에 진학을 해서 전공 학문을 수학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으로 갖추고 있느냐, 이걸 평가해보겠다는 시험인데, 사실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이게 난생 처음 보는 텍스트를 마주 대해서, 자, 그 텍스트에서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본인이 그거를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영어에 있어서 그대로 지문을 출제를 한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공교육, 사교육을 막론하고 영어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이 폐해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대평가가 유지가 되는 내년 2017학년도까지는 가더라도 2018학년도에 절대평가로 바뀌면서는 폐지가 되지 않을까,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선행학습금지법이라는 그 또 법이 나와서 이게 사실 뭐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계시기 때문에 선행학습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사실 피부로 잘 느끼지는 못하실 텐데,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서보다는 어떤 대한민국 공교육자로서 이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선의의 취지에서 좀 명분이 참 좋은 정책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걸 금지시킬 수 있는 것은 학교의 방과 후 학교 또는 정규 수업에서 선행학습하지 말고 그런 문제 출제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교육의 학원에서는 이걸 광고만 금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서민 가정에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 학교, 이제 저는 3학년 전담이고 2학년 그 중간고사 문제에서 영어 과목에서 1학기 때 교육청에서 선행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지적을 받고 그 선생님들이 경위서를 쓰는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영어과 부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 내용을 좀 살펴보고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국어나 영어 같이 언어 역량으로 독해를 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도대체 이 교육청에서 선행학습의 경계를 어떻게 두고 이런 지적을 한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들었고, 장학사님한테 질문을 해봐도 명쾌한 답변은 없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제가 추정하기에는 이것 좀 위에 이러한 거 이제 찾아서 학교들의 주의를 주었다는 좀 실적 때문에 이러시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사교육의 27년간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에 제가 지금 웃고 있는 게 정부 정책을 조소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는 것이,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980년 전두환 씨가 집권을 하고 730 교육개혁 조치라는 것을 통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학원 수강 및 과외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그것이 무려 7년간을 지속돼서 이제 1987년까지 지속됐고, 그 이후에 이제 노태우 씨가 대통령에 들어서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폐기 처분이 되버렸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법과 거의 뭐 이거 같은 맥락이 아닐까. 사실 선행학습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공감을 하고, 저도 또한
공립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아버지로서 파악을 했을 때 저도 선행학습 시키지 않고 그 폐해에 대해서 이건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선행학습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안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그 선행학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걸 또 인위적으로 억제를 한다는 것은 역시 이건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까 그렇게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또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영어에 대한 얘기 넘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한 2,000가지가 넘는다, 뭐 3,000